피 속에 있는 당 자체를 무슨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봤더니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혈관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혈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빵빵하게 채워준 사람은 산화적 데미지를 덜 받는다는. 왜? 산화적 손상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C를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지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한 숟가락 드시고 비타민C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당뇨는 영원한 남의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바기 웰니스 클리닉 이왕재 원장입니다. 바나바기 웰니스 클리닉 반재상 원장입니다. 당뇨와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현대인들이 당뇨 환자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죠. 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맛있으면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맛없는 걸 어떻게 많이 먹어? 그러면 한 숟가락을 더 먹게 돼 있는데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자동차 타고 다니지, 엘리베이터 타지, 에스컬레이터 있지. 현대 문명이 너무나 우리가 운동할 기회를 너무 뺏어가는 거예요. 편리라는 그 핑계로. 인풋과 아웃풋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잉어가 생기면서 뚱뚱해질 뿐만 아니라 맛있는 거 위주로 먹다 보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음식들이 많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음식 중에서도요, 당뇨가 안 걸리려면 뭐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박사님? 제가 뭐 당뇨 전문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에 20년 가까이 자문을 하고 영양에 대한 많은 지식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진짜 굉장히 많은 영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 제법 차원 높은 얘기를 하려면 당화지수라는 거하고 당부화 지수라는 건 꼭 아셔야 돼요. 당화지수라는 건 뭐냐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당을 올리느냐 하는 걸 당화지수라고 해요. 당화지수는 실제 당의 수치를 재는 게 아니고, 당화지수의 정의는 포도당을 50g을 먹고 2시간 뒤에 나오는 혈당 수치를 100으로 산정을 하고 상대적인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랑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혈당 스파이크를 얼마나 빠르게 형성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감자하고 고구마를 예를 듭니다. 감자가 달아요? 고구마가 달아요? 고구마가 달죠. 고구마가 다니까 훨씬 빨리 당이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화지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에요. 감자하고 고구마를 똑같은 양을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쟀을 때 혈당이 얼마가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당화지수의 이제 기준인데, 그랬을 때 감자는요 95쯤 됩니다. 거의 포도당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고구마는 60이 안 돼요. 거의 반절이란 말이에요. 고구마가 다니까 당연히 빨리 올라갈 줄 알지만 당뇨에 걸릴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고구마를 드셔야 돼요. 감자를 드시면 안 돼. 감자는 그냥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당 부하지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열량이라는 칼로리 개념인 거죠? 놀랍게도 똑같은 100g을 먹었을 때 고구마는 칼로리가 128칼로리고요. 감자는 60칼로리밖에 안 돼요. 살은 덜 찌겠네요, 감자가. 당화지수는 감자가 2배지만 당부하지수는 감자가 절반이란 말이에요. 당화지수만 봐도 안 되고 당부하지수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부하지수가 높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를 다 안 쓰면 결국은 뚱뚱해지고 결국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화지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부하지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요, 당화지수하고 당부하지수라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면 당이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선별해서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전체적인 칼로리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갖고 가려서 드시면 아마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혈당이 마치 건강의 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혈당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 개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혈당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당이 낮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당이 낮으면요. 맥을 못 쳐요. 피 속에 있는 당이 결국은 혈액을 타고 뇌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온몸으로 보내야 돼요. 에너지원이야. 높아야 돼요. 원론적으로. 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혈당이 필요한 것보다 더 높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혈관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30년, 40년 뒤에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만성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네요. 고혈당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혈당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혈관이네요. 이거를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환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단맛이 곧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고구마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을 재는 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우리가 이름하여 단당이라고 그래요. 단당이 두 개가 있는 걸 이당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설탕이고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다당류라고 해서 그게 녹말인 거예요. 소화가 되면 이당이 되고 이당이 한 번 더 소화가 되면 단당이 돼서 단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단당에는 포도당이 있고 과당이 있고 갈락토즈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당하고 과당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둘 다 단당이란 말이에요. 과당은 굉장히 달아요. 대표적으로 설탕이 달잖아요. 설탕의 단맛의 1.3배로 달아요. 그런데 과당은 당화 지수에 있어서 포도당을 억제합니다. 포도당의 당화 지수 100이잖아요. 과당은 당화 지수가 19에 19. 엄청 낮네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반드시. 과당이 많은 식품은 당화 지수가 낮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과일을 먹잖아요. 과일은 단맛에 따라서 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당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일에 있는 당은 두 가지예요. 포도당이 위주로 된 과일이냐, 과당이 위주로 된 과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되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수박은 포도당이 90% 이상이에요. 과당이 10% 미만이야.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겠네요, 수박은. 그렇죠. 수박은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안 돼요. 그거의 정반대가 되면서도 훨씬 단 과일이 뭔지 아세요? 포도예요, 포도. 지금 요즘 포도 얼마나 달아요? 혈당을 올릴 것 같죠? 포도는 과당이 90% 이상이에요. 포도당은 10%밖에 안 돼요. 당화지수가 50밖에 안 돼요. 50. 많이 낮네요. 웬만큼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수박보다는 포도를 맘 놓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그럼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들은 마치 당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당뇨 환자들이 저혈당으로 죽어요. 당뇨 환자들도요. 당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140, 150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혈당은 어차피요. 200 이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정상인들. 당뇨 환자는 물론 더 올라가죠. 300, 400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일을 먹더라도 단맛은 강하지만 과당 위주로 된 포도, 단감 이런 것들은요. 혈당을 스파이크를 이루지 않아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간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박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나 오렌지, 딸기 이런 것들은 포도당과 과당의 반반씩이에요. 제일 당화 지수가 낮은 과일은 바나나예요, 바나나. 사실은 당뇨 환자들이 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칼로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나 먹는 거예요. 당 부하 지수까지 잘 생각해서 즐기되 정신없이 먹으면 아무리 당화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하면은 제일 유명한 3대 합병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콩팥이 망가진다든가, 망막이 망가진다든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그게 다 이제 혈관 질환인 거죠? 혈관 질환이죠. 당뇨가 10년, 20년, 30년 되면 30년 동안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들이 망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은요, 몸매에 있는 동맥 중에 제일 짧은 동맥이에요. 잘 막히죠. 뇌동맥은 조금만 막혀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뇌동맥, 관상동맥, 콩팥동맥, 콩팥이 혈관 덩어리 아니에요. 당뇨에 의해서 동맥경화가 20년, 30년 심하게 진행이 되면 사고체가 꽉 막혀가서 노폐물을 여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성 신질환이 아니에요. 망막에 동맥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망막 혈관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시각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게 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혈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비타민 C를 빵빵하게 채워준 사람은 산화적 데미지를 덜 받는다니. 왜? 산화적 손상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C를 정말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왜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C를 더 열심히 먹어야 되는지 이유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알 정도의 항산화 비타민제를 같이 드시는 건 당뇨 환자한테 최고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박사님, 비타민C 하면 사실은 혈관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원리로 혈관에 좋은 건가요?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동맥경화라는 게. 주범이 뭐냐? 활성산소예요. 첫 번째는 그 활성산소가 오랫동안 몸에 머무르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을 시켜요. 아시잖아요. 활성산소라는 게 뭐든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많으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빨리 와요. 여기서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이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야만 상처난 내피에 가서 침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가 안 된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여기 절대 침착되지 않아요. 산화된 놈만 여기 침착되면서 침착이 점점점 많아 혈관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완전하게 알려진 얘기예요. 고혈당이 되면 활성산소 양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오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먹으면 늘어난 산화적 손상이 비타민C에서 중화가 되니까 혈관 손상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과산화도 막아주니까 일석이조예요. 운동도 많이 하고 과식도 하고 다 하지만 혈관이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당을 쓰는 거는 좋지만 그때 비타민C를 안 먹으면 산소를 많이 써 활성산소가 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타민C의 중요성은요, 도대체 어디 한 군데 빼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당뇨가 심한 분들은 3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제일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해서 잘 때까지 해서 6번 먹는 게 최고인데, 그렇게 하면 아예 실천을 안 해요. 식사하실 때라도 2,000씩 3번. 난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러면 당뇨 환자에도 꿀은 굉장히 안전하니까 꿀을 한 숟가락 드시고 비타민C 드시면 돼요.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요, 식사를 못 하잖아요. 기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암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포도당 공급용으로? 그렇죠. 우리 클리닉에서 암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해드린 게 꿀이에요. 꿀. 정말 조물주가 주신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이에요. 혈당도 빨리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벌이 뭐하고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게 좋은 미네랄이 수없이 많은 게 가득 찬 순수한 자연 제품이에요. 암 환자들이 영양실조, 기력 부족으로 죽습니다. 거기다가 항암 치료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꿀이 암에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꿀을 통해서 그분이 기력을 회복해서 암하고 싸울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입을 통해서 먹어야 기능도 유지하면서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박사님, 당뇨를 예방하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나요? 있죠. 확실하죠. 근데 그 실천을 못하지. 저는 늘 강조하는 건데, 당뇨의 원인은요, 에너지가 혈중에 쉬고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은 절대 당뇨가 오지 않아요. 그거는 쉬워요. 내가 먹었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낮에 이미 2만 보 걸었다 하더라도 저는 저녁 때 또 5천 보 걸어요. 저녁 때 먹어 에너지 써야죠. 그렇게 하시면요, 당뇨는 영원한 남의 얘기입니다. 당신 가족이 암에 걸리면 비타민C 치료하겠느냐? 당연하죠. 항암 치료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습니다. 그 암 환자들은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박사님? 복용법은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비타민C하고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리 몸에서 관계하는 면역세포는 한 종류예요. 암을 죽이는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게 폐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그렇게 했을 때 각 암에서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가 기가 막힌 환자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박사님, 비타민C가 영양제로 알고 있는데 항암제로 쓰인다는 게, 그거는 뭐 더 이상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암학술제까지 임상실험 결과가, 제가 사실은 그 2가지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용량의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지 학술적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기존의 항암 치료를 한 그룹하고 항암 치료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메커니즘, 기전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암 치료는요,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 암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는 단 한 명을 치료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존중받아야 돼요. 비타민C는 정상세포는 그냥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만 죽이는 거니까 그게 뭐 메커니즘으로 완전하게 알려진 건데요.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당신 가족이 암에 걸리면 비타민C 치료하겠느냐? 당연하죠. 대학병원 가서 물론 진단받고 하지만 필히 비타민C 치료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암 환자들 되게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암 환자들은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박사님? 복용법은 똑같아요. 똑같죠. 아침, 점심, 저녁에 얼마나 오랫동안 드셨느냐에 따라서 양은 2000ml를 드실 건지 3000을 드실 건지는 양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 이상만 드셔도 예방 효과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고 막 3000, 4000씩 막 올리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착실하게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특히 암 환자들이 뭐 먹는 걸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착실하게 한 끼도 빠지지 않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때하고요, 박사님, 주사 맞을 때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실험으로 확인했잖아요. 네네. 먹은 거 가지고는 암세포가 죽지 않아요. 왜냐면 농도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메커니즘 작동되는데 세포 안에서 너무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메가도즈라고 하는 1mm몰, 10mm몰 정도의 농도는요, 충분해서 암세포 죽입니다. 그런데 0.1mm몰 못 죽여요. 먹는 거는 0.23mm몰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주사는 주사하는 대로 10mm몰, 20mm몰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하잖아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 죽이는 효과가 커지는 건데 그분의 체중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이 40kg인 사람은 체중 80kg인 사람은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제가 용량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수준에서는 절대 항암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면역기능을 올려가지고 암을 예방을 위해서는 먹고 치료를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사 맞는 분들도 먹는 거는 계속합니다.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거는 주로 소화관을 통한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게 주된 역할이고 주사는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주사를 맞더라도 계속해서 드시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항산화제라고 하는 기능으로 말 그대로 면역을 올리고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먹는 걸로 하고 내가 암 환자다 그럴 때는 먹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저희 병원도 그래도 진료를 시작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모든 종류의 암 환자가 다 오시는데 혈액 관련 암 환자들은 좀 적게 오시는 편이고 고형암이라고 하는 폐암이나 간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남자의 전립선, 여자의 유방암 이런 종류의 암 환자들이 오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암이 진단된 분이 바로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먼저 하다가 치료의 한계에 와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럼 어려운 경우만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저블합니다. 그럼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기암 환자들보다 수술을 마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들이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이 오면 훨씬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목표한 바는 대형 병원이 갖는 한계를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병리학적인 진단까지 끝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진단 여부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게 확진 아니에요. 확실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료계에 잘 소개된 12~13가지 정도의 종양 표지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검사를 하는 거죠. 제가 한 3년 동안 암 환자들의 종양 표지자 검사해 보니까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암 표지자가 뜨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경험하셨나요? 있지요. 표지자 한 10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오버되는 분은 있어요. 정상적으로 암이 아닌데도. 근데 관련이 있는 표지자 3가지가 올라가면 그건 암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암 표지자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암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2가지
정도를 하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오셔서 피만 좀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피 검사니까요. 소위 검사 때문에 오는 공포감 같은 건 없는 그런 장점이 또한 있어요. 건강검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 이 검사를 1차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 가지고 정밀한 검진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가는 그런 거를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는데 믿는 분은 오시는 거고 믿지 못하는 분은 못 오는 거죠. 암을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나요? 제가 이제 암 쪽을 평생 거의 생각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암 예방 수칙을 아시는 분이 암에 덜 걸리는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카락, 손톱, 발톱 외에는 어디에든지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암은 진짜 예방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라도 짜게 안 먹고 비타민 C 잘 드시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다 막았는데 불신해서 암이 생겼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성들 유방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생기는지. 그거 어떻게 예방을 해요? 지방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육식 많이 하지 말라고 막 이러지만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유방암 걸린 사람도 많아요.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조기 진단, 조기 암 그래가지고 내시경 그런 걸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암 표지자 가지고 하는 검사예요. 그럼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박사님도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언제 더 자주 하고 싶나요? 너무나 편한 거야. 거기서 수치가 너무 깨끗해. 비싼 검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조기 발견하면 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암 예방보다도 빨리 발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라 라는 게 마지막 제 충고입니다.